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고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3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게 됐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의 경우에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용을 보면 가가 194표, 부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해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가가 194표, 부 104표, 무효 2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찬성 200표 이상이 나와야만 이것이 통과가 되는데 194표의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이 된 셈입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자면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물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104표가 나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4표가 좀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면 누가 이탈을 했고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텐데 어쨌든 저희의 당론, 저희의 의지대로 부결은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당론이라는 것이 일사불란한 어떤 의견 일치를 본다면 4분 정도 이탈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상당히 애매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번 표결로 저희가 느껴야 할 것은 이 8표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보여준 거고 다음번에 분명히 또 민주당이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려 할 겁니다. 그것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뭔가를 저희가 잘 대비하고 풀어나가지 않으면 저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부결은 돼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서 저희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104표의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숫자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코 뭐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보인 것이죠. 108명이면 이게 당론에 거의 준할 정도로 입장을 다 밝혔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도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맞다. 그다음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특검 재의결에 앞서서 대통령과 만찬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 표단속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108표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4표의 이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4표는 반드시 민심에 부합하는 양심적 투표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원들이 존재한다고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 국민의힘일지는 모르겠으나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의미로는요.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면을 구기지 않았다. 이 4표를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으나 이 4표가 있음으로써 그냥 108표보다는 104표면 이게 용산의 출장소에 그런 오명은 벗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의 국민의힘의 공당으로서의 자존심은 벗지 않았냐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재의결이 어떻게 부결이 됐으나 다음번 재의결이 부결이 된다는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심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법안들이 폐기되면 즉각 다시 재발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고 앞서서 오늘 투표가 있기 전에 한동훈 대표도 이번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표결에 앞서서 이렇게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배경은 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의 생각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가 있을 테니 오늘 굉장히 명확한 얘기를 한 건데요. 적어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모종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법률안이 돼서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특검이 들어선다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왜냐하면 그 특검법의 내용 자체가 민주당만이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당만에 의한 특검 성립은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한 거죠. 이것은 어떤 여권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법안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대명제에는 반대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확실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참석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점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되겠죠.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그 단어를 한동훈 대표가 자주 써서 네. 어떤 상징처럼 돼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저희가 국회에서 또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 네. 하나를 가지고 뭔가 여권 내부에서 눈높이의 차이가 있느냐 하시는데 결국 국민 바라보고 정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국민 눈높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앞서서 부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국민 눈높이를 거론한 한동훈 대표의 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를 두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 말뿐이잖아요. 국민의 눈높이가 과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반대를 던지는 게 높을까요? 아니면 찬성이 높을까요? 그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최병 특검도 3자 특검에 대해서 충분히 민주당이 고려해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한 특검을 냈을 때 이 3자 특검은 또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뭘 하자는 것인지.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최병 특검을 발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발의조차도 못하면서 남이 그런 상대당이 낸 특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아니면 여기에 당근이 들어갔다 소세지가 들어갔다 반찬 투정을 하는 그런 느낌. 과연 여당의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어떤 지도자를 꿈꾸는 분으로서 그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내심 정치적 상황 이해는 되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지켜갈 수 있는 특검에 대해서 발톱을 드러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일단은 숨 고르기를 하면서 아마 때를 기다리는 입장의 메시지가 아니었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다음 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총공세에 나선 뒤에 11월 중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도 재의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만 민주당이 다시 한번 재발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정권 하반기에 국회 입법부의 권한을 야당에게 거대 의석을 준 것은 국정기조를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의 고집대로 하는 대통령을 심판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민심이 두 특검, 대통령이 속한 최병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이거를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받을 때까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혜로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받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11월 중에 다시 발의하겠다. 그때도 또 만약에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된다면 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안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그 재의결 시도를 계속 거듭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내겠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에 따른 의정활동을 민주당이 해야 함에도 못하고 있다는 또 방증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도 민주당과 뭔가 협상도 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갖고 싶은데 그거 없이
법률안으로서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은 법을 2번, 3번, 4번, 5번 거듭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대통령의 이 권한이 그만큼 큰 겁니다. 200석을 넘지 않는 한 민주당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갖는 건 맞지만 저희도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사이에 또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쪽으로 조금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민주당은 변함없이 정쟁용으로만 이 법안 상정 과정을 쓰겠다. 이것은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은 용납하시지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지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 민주당이 차후에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그때는 방어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가 민주당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네. 그 부분 법률로서 성립 가능한 요소를 갖춘 법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리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론이 나빠지고 아무리 저에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률로서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의 책무와 연결시킬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법률안으로서 통과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여야가 이렇게 정쟁을 세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정쟁용으로만 쓰고 있는 이 법안 내용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 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다 하더라도 네. 직접 표결에서는 그것을 찬성하기 정말 어렵게 될 것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찬성 막소리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법안이라는 것들은 뭐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이러한 법안을 네. 그러할싸한 법안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이러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협상 테이블이나 논의 테이블에 앉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여당 측에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그런 특검법을 거론한다는 자체에 말하자면은 불경스럽게 느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공당의 특히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이 먼저라면 윤심보다는 민심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최혜병 특검은 말하자면 공수처의 수사와 상관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3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했던 마음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논의 없이 그냥 뱅뱅 돌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하는 모습들은 결국엔 민심에서 멀어지고요. 결국에는 윤심은 결국엔 민심에 버림받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갈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대통령 부부는 아무런 친분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정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강경 대응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과 대통령 부부는 아무 친분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더욱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다는 이력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당 당원으로서 용인 선거에도 출마를 시도했었고 강남구청장 선거에도 출마를 시도했었던 그런 당원으로서 했었던 부적절한 행위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내용이 일부 분들밖에 알 수가 없는 그 총선백서 특유에서 오갔던 내용들이었고 그것을 다른 곳도 아닌 그 서울의 소리라는 뭐라고 할까요? 그 좌파 유튜버 그분과 아주 그 내밀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사주까지 있었잖아요. 실제로 기사도 나왔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당에서 또 당대표로서 당 지도부로서 그냥 묵과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전혀 이해를 못하실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얘기이지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 대통령과 또 친분이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딱 이렇게 규정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진상조사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쫌생이 같은 정치다 뭐 이런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두 분은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김대남 씨가 또 본인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다 보니까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배경을 이해할 필요는 있고 어쨌든 불편하지만 이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총선백서 특위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부터 저희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서울의 소리라는 곳에 그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하고 은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부추겼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표현했듯이 그 실행 과정 자체가 모두 다 녹음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 점을 국민들께 다 이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진상을 규명을 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친분이 없다, 당정 갈등 조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떤 배경이라고 해석하십니까? 아니 이걸 진상조사를 안 하면 당이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언제 김대남 씨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친해서 일을 벌였다고 말한 적은 직접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 보도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긴 했으나 좀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라서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김대남 씨가 본인의 캠프에서 일했던 직접적인 관계자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입장을 낸 거는 뭐 이해가 되나? 이거 진상조사 하지 말자는 거는 뭔가 좀 꺼림직한 느낌이잖아요. 뭐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러듯이 진상조사를 거부한 사람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도의 그 안에서의 해당 행위와 따지고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이적 행위에 가까운 일을 벌인 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진상을 조사하는 네.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다른 다 어떤 그 이 진영을 떠나서 정당 정치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그냥 진상조사를 하고 김대남 씨 뒤에 누가 이런 일을 사주를 했는지 시켰는지라는 것들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 진상조사에 반대하는 분들은 여기에 연관됐을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아끼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토론이 있었고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결국 이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할지 유예할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과연 금투세 시행 여부 아니면 유예할 것이냐 지도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폐지에 가까운 유예로 조금 당내 분위기가 좀 올라왔었어요. 저번에 정책의총을 통해서 네. 그랬는데 이제 또 이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도 굉장히 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총이 한 30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고 통상 이럴 때는 지도부를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위임이 된다면 지도부의 가장 중심은 누구죠?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예 쪽으로 기운 네.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폐지까지 가느냐 아니면 유예로 마치느냐는 지도부가 결정할 것 같은데 최소한 금투세 유예는 결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서영주 대변인께서 예상하신 대로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면 그 배경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한국 증시에 미칠 수 있는 금투세 존재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만 뭐 부자 감세다 이런 식의 아주 그 단선적인 프레임으로만 그 안에 갇혀서만 생각하는 그것으로는 민심을 따를 수 없다.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거기 안에 있는데 더 연구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계속 그 의석수를 또 기반으로 해서 자꾸만 정치 공세하는 거 그 버릇이 남아 있어서 금투세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스텝이 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고 하셨는데 결국 폐지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저희가 계속 주장했었던 그 부분이 국민들께 어느 정도 설득이 잘 됐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세금이 소득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맞지만 지금 한국 증시 상황, 벌써부터 미국 금리 인하 이후에 한국 증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취약한 증시 상황에서 어떻게 금투세를 존치하고도 민생과 직결될 수 있는 증시 상황을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아마 지도부 결정은 저희의 뜻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11.6 기초자치단체장 4곳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송영주 대변인님, 네. 과연 이 협상이 결렬된 배경 뭐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과연 끝까지 이게 결렬이 돼서 후보가 각자 나올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협상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렬이라고 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선의 어떤 룰을 어떻게 정할지, 네. 경선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11.6 이번 재보궐이 민주당 내, 조국혁신당 내에 가장 좀 의미가 있는 싸움이다라는 측면에서 치열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마 내일 모레까지가 협상 시한으로 봤을 땐 지금 오늘부터 파이름이 나는 것은 단일화가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보통 잘 안 되려고 그러면요 애시당초 말도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시 지금 결렬이 중단된 네. 아니 협상이 결렬돼서 중단된 상태이나 다시 저녁쯤에 다시 만나서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들을 서로 간에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를 위한 과정상의 진통으로 좀 해석해 주셨는데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렇게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결렬되는 과정이 발생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이 과정상의 뭐 약간의 진통이라기보다는 태생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정당의 뿌리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또 자리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단일화라는 멋있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치가 돼서 하나의 결과로 아름답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호남에서는 거의 이게 전쟁이 되냐 마냐 이런 아주 무서운 단어까지 쓰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반대쪽 부산에서는 또 같이 뭐 한 방향으로 가자면서 단일화를 한다. 유권자들은 다 아시죠. 이 두 정당이 노리는 게 뭐고 서로 생각은 어떻게 다른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냐. 부산에 계신 분들도 금정구 계신 분들도 분명히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두 정당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과연 뭐에 가깝겠느냐. 정치적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금정 국민을 위하는 그런 생각이 앞선 건지 본인들 룰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국민들이 또 그 유권자들이 아시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 두 정당은 말씀드렸듯이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앞으로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뭐 합당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극적인 작은 규모의 정계 개편 없이는 계속 이런 갈등 양상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